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모의고사 해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 동행 모의고사 이제 한 부분은 이제 법원직에서 한 5개년 기출된 것에서 이제 그 출제 그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해당 주제들을 선별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문들 그리고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최신 판례 조문들 해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한 6문제 정도를 조금 까다롭게 출제를 했고요. 예, 까다롭다는 뜻은 여기 이제 정답을 찾는데 조금 불편하다 이제 이런 게 취지이고요. 거기 이제 공부가 충실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문 가지고 조문에 이제 충실해 있는 경우에는 거기 함정에 걸리지 않을 거고요. 이제 함정에 걸렸다 하게 되면은 이제 6문제 중에서 3개 정도는 이제 함정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정에 걸리지 않고 이제 일단 이제 그 무난한 이제 형태로 출제를 했고 이제 정답 찾는데 까다롭게 6문제 정도를 출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함정에 걸리지 않으면은 이제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함정에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한 3개 정도까지는 함정에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조금 이제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88점 이상은 맞아줘야 되는 이제 그 정도 난이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해가지고 해설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해설 강의는 이제 모든 지문을 다 이제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이제 중요한 이제 설명이 필요한 지문들 위주로 해서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주제는 이제 고소 취소 관련한 부분인데, 자, 1번째, 이 문제의 지문은 이제 PPT 자료에 여기 한꺼번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형태여서, 이제 문제 지문은 그냥 그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설명에 필요한 부분들 이걸 이제 PPT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은 이제 그 친고죄의 그 이제 고소 취소의 시기 232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조문하고 233조 친고죄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충돌하는 조문이에요. 자, 그런데 판례는 233조 친고죄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우선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범 처벌의 일체성을 위한 친고죄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범 중에 1심, 이제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그 처벌의 일체성을 위하여 고소 취소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는 그 조문보다 조금 우선하게 적용되어서 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고소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 그 효력이 없다.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해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지문은 이제 그 고소 취소의 시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그 232조 1항이 자, 획일적 규정이다. 그렇게 해서 자, 항소심에 이르러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친고죄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 이 항 부분에서는 이제 키워드가 자, 항소심에 이르러 이 멘트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해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앞에 이런 부분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항소심에 이르러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탈락되는 거예요. 친고죄 고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3번 지문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4번은 이제 그 워낙 중요한 판례이죠. 자, 반의사 불벌죄 4번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자, 처벌 불허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원조교제 사건에서 단독으로 처벌 불허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는 거죠. 자, 거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건 이제 그 반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지문은 조금 이제 특수한 형태인데 3번 지문도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소송 촉진법에 불출석 재판이 있게 되는데 이제 소송 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1심 공판 절차가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저기 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게 되는데 그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면 규칙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 송달 불능 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제 경과한 이후에 2회의 공시 송달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불출석 재판을 하게 됩니다. 불출석으로 재판을 해서 이제 증거 동의가 간주가 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은 자,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상诉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기간이 지나면서 그 1심 판결이 확정되게 돼요.
그런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구제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구제해주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구제 절차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후속 절차에서 고소 취소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촉진법 불출석 재판으로 구제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1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은 재심 절차는 그 심급에 따라 재판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1심 법원에 재심 청구하게 되면 1심 절차가 진행되게 돼요. 1심 절차가 진행되네.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이네. 그러니까 여기 고소 취소하거나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구제 방법으로 항소권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공시송달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소 기간이 도과했고 그다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시송달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소권 회복 청구의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이때는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나왔네요.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처벌 불응 의사를 표시해도 실체 판결을 해야 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 부분에서는 키워드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네 번째 줄 정도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이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돼요.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1심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예요.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번 가겠습니다. 이제 피의자 신문 관련한 부분인데 1번 지문에서 이제 1번 선지는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거고 참고인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가 언제 인정되느냐 관련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여기 이제 네 번째 줄 있죠.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에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 양 부분에서 2번 선지에서는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데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을 때 거기에 좀 주의해야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 부인하겠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번 지문도 이제 중요한 판례인데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기 키워드는 두 개 적법하게 구금된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이제 여기를 밑줄을 그어 놓게 되면은 원래 출석 불응인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데 이미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 또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미 적법하게 구금되어 있다. 체포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구금되어 있다라는 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속영장,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금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굳이 체포영장을 따로 발부하지 않고 그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 사무실로 끌고 와서 조사할 수 있다. 조사실로 구인하여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선지는 지금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 신문 그 절차 피의자 신문을 통하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이 된다라고 해서 변호인의 변호권이라는 기본권을 이제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 이제 4번 선지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변호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한번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구금된 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할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구금된 자와 접견할 권리는 법률상 권리래요. 형소법 34조에 규정된 법률상 권리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두 개는 최근에 나온 판례예요.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판례인데 구금된 자와 변호인 되려는 자와 관계에서는 둘 다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변호인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되려는 자와 구금된 자와의 이제 상호간의 접견 교통권은 모두 기본권이라고 이제 최근에 설시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압수수색 시 변호인의 참여권이 있는데, 자, 이건 또 고유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고유권이라는 의미는 자, 피의자가 이제 압수수색의 참여권을 포기해도 자, 변호인에게 그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거야. 그 참여권을 보장해 준다는 건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 줘야 돼요. 여기 이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문제되었던 판례인데, 자,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암기해 놓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서 이제 체포로 가게 되는데, 체포에서는 이제 1번 지문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지문이에요. 자, 이거는 뭐가 틀렸죠?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인 거죠. 자, 체포영장은 형식 심사예요. 서면 심사로 끝나게 됩니다. 피의자를 만나지 않죠. 피의자를 만나서 신문하지 않고 절차가 종결되는 거고, 자, 구속영장은 실질심사. 실질심사라는 건 이 형식 심사에 대응하는 거예요. 서면 심사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체포영장과 달리 피의자를 직접 만나서 자, 실질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으로 해서 함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 이제 2번 지문. 2번 지문은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한 것. 자, 이건 현장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 원래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이제 각종 영장, 이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관련한 부분에서는 열람 등사권이 인정돼요. 이제 등본 교부 청구권. 자, 왜냐하면은 체포 구속에서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속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적부심사 청구권자들을 위하여 자,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게 등본 교부 청구권. 그래서 열람 등사권이 인정되는데 그게 굳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게끔만 이제 등본을 교부해주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자, 3번 지문은 이제 긴급 체포의 요건 판단. 현행범 체포의 요건 판단, 체포 당시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죠. 체포 당시 상황 기초로 판단한다.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체포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요건을 판단한다. 사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뭐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자, 4번 선지는 이제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이죠.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에서 이제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들어보세요. 일단 현행범인이 아닌 이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적법합니다. 체포 시부터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이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인도 시부터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이제 적법하게 이제 인도를 받고 이제 적법하게 체포 구속이 되고, 적법한 체포 구속에 이어서 이제 부산 그때 이제 그 소말리아 인근 이제 그 아덴만 공해상에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국내에 오는데 부산으로 왔는데 약 9일 정도가 소요되었어요. 9일이 경과되어서 이제 수사기관에 인도되었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적법하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자, 실질 심사를 거쳐서 적법하게 구속된 경우 자, 그때 부산에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인 부산에 그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해서 이제 다른 지문에서 이제 여기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4번 가겠습니다. 4번. 이제 4번에서 압수수색에 있어서 이제 1번 선지는 이제
그 일본 선지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지는 이제 그 압수수색에 있어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의 부분의 문제인데,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서 조금 이제 두 개의 상호 조금 헷갈리기 쉬운 이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선지 말고, 동종 유사 범행.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은 주관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을 말하는데, 그 객관적 관련성은 일단 영장에 기재된 그 직접 범죄 사실, 그것과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간접 사실,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데,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판례와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판례가 지금 보고 있는 판례예요. 지금 보고 있는 판례, 해당 범죄 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동종 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구 두 개를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동종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동종 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 관련성의 범위 내에 포섭을 시켜줘야 돼요. 조금 주의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이번 지문은 이제 영장의 제시와 관련하여 영장의 제시, 개별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피압수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반드시 사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제시를 한다라는 건 피압수자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압수자가 현장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시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이제 나온 판례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하나 더 추가해서 사후에 제시할 필요도 없어요. 사후에 제시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영장의 제시에 관한 규정은 이렇게 사후 영장을 규정하고 있는 긴급압수 있죠. 체포 현장 긴급압수, 범죄 장소 긴급압수, 그리고 긴급체포 시 긴급압수. 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3번 먼저 넘어가고 이제 4번 먼저 보겠습니다. 4번 선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4번 선지에서는 이제 정보 저장 매체의 그 압수 관련한 부분인데, 정보 저장 매체는 좀 먼저 여기 좀 판서를 할게요. 여기는 원래 전자 정보를 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자 정보를 압수해야 하는데, 이 전자 정보를 압수하는 게 전자 정보에 관련한 부분, 이제 여기 범위를 정하여 이제 전자 정보를 압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관련 정보만 이제 출력해야 돼요.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복제하는 형태로 압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현저히 곤란하다 하는 이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수사준 측에서 전부 복제하라고 해요. 전부 복제본을 반출하라. 여기에 불가능할 때 이제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출력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를 하였고,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였고, 관련 정보를 탐색하여 출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여기 원칙적인 압수수색의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체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전체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라. 전체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례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전자정보 관련 정보를 압수하려고 했는데, 정보 저장 매체 자체가 아니라 이 전자정보 자체가
뭐 키워드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선별해서 압수한 경우가 있어요. 선별해서 압수 복제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그 선별하여 압수하는 순간 압수수색 절차가 종결된다요. 자, 선별하여 압수수색하고 나서 그 후에 반출을 하고 이제 탐색하고 출력하는 과정에 이 과정에 참여권은 필요 없다요.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왜? 이 단계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되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전체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라요. 이제 두 개 구별되죠? 자, 키워드는 선별하여 이 문구를 찾아내는 거야. 선별하여 이 문구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준항고로서 다투게 되는데 그 준항고가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과환부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417조에 준항고로 다투는데 이 일련의 절차를 1차 처분이 있고 1차 처분, 2차 처분이 있고 뭐 3차 처분. 이런 식으로 각 처분이 있을 때 피의자 측에서는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요.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도 전국적으로 이 준항고 절차에서는 최종적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라는 건 이 압수 절차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가 킬 당한다는 거예요. 킬.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킬 당한다. 그래서 압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형태로 해서 법원이 판단할 건 이렇게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 준항고인이 이렇게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 절차를 하여도 그 준항고를 담당하는 재판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증거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서 파악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요.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준항고 절차.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 보게 되면은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처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의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번 지문 보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재정 신청 관련한 부분입니다. 재정 신청에서도 1번 지문은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예요. 현재. 그래서 형사소송법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공소 제기,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 신청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 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거기에 키워드 주세요. 공소 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밑줄하고 거기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증거는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항 보게 되면은 재정 신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은 이제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재정 신청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게 아니라 재정 신청인 고발인이 구속된 경우예요. 그래서 재정 신청이 나오게 되면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정 신청서 제출에도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도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기간 내에 도달해야 적법하다예요. 3번 재정 신청의 취소는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재정 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 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3번은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친고죄 고소는 둘 다 고소의 고소 또는 취소가 다 같이 나란히 병렬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 신청에 있어서는 재정 신청과 취소가 달라요. 재정 신청은 불가분적 관계가 인정되는데 재정 신청의 취소는 불가분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재정 신청의 취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4번 이제 비용 부담의 문제입니다. 비용 부담은 지금 형사 절차는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게 될 때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피고인에게 비용 보상을 하게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재정 신청인 또는 고소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는 형사 절차의 본질이 아니에요. 형사 절차의 본질이 아닌데 당신들 때문에 시간과 돈이 비용이 좀 낭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 조금 억울한 사정은 있었네요라고 하면서 비용 부담하게 하는 문제, 당연히 재량이어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법원은 재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재정 신청인이 재정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정 신청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재정 신청에는 고소 고발인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 비용 동그라미하고 그 비용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자,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아주 좋다, 나는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재정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재정 신청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 거죠. 그 변호인 선임료가 이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 비용은 국선 변호인 보수 비용 그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5번과 관련하여 여기 다른 중요한 증거 관련한 부분이 나왔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가 형사소송법에 세 군데서 나와요. 자, 수사기관에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하나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 재정신청 기각 결정 후 다시 재기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소 취소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죠. 공소기각 결정은 기판력 없으니까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공소제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이제 공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6번 공소시효로 가봅니다. 공소시효에 있어서 1번 지문은 형사처분을 무효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여기는 후단 부분,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래서 입법자가 입법을 잘한 것 같아요. 원래 공소시효 정지 이 부분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입법을 하지 않고, 국외에 있는 경우 이렇게 입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국외에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번 공소시효에서 공소시효의 기준에서 그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은 중한형에 의하고 자, 2항 보게 되면은 형법에 의하여 세 번째 줄 형법에 의하여 동그라미 줘주세요.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 동그라미 줘주세요. 형법에 의하여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계산한다. 이건 어떤 취지냐면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죠.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 총칙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법에 의하여 사기 미수 또는 강도 미수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게 될 때 미수범은 형법에 의해 감경되게 되잖아요. 감경되지 아니한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사기 미수, 강도 미수를 기수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공소장 변경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완당이죠.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법정형의 기준은 변경된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크게 어렵지 않고,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지금 그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 경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경선 절차에서 만약에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범죄가 되는 그러한 범죄 공소시효는 당의 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이 되고, 도주한 때는 3년,
자, 그리고 공무원의 지위 이용한 범죄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 당해 선거일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경선 과정인데 대통령 투표일이냐 대통령 선거일이냐 아니면 지금 경선 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 경선 투표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당해 선거일이라고 하는 건 그 선거 범죄와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라는 거예요. 공직선거.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공직선거의 투표일. 그러니까 경선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공직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소시효 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되는 이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의 특별 규정이고 최근에 나온 판례 중요합니다. 7번 피고인 구속과 보석에 관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 구속과 보석에서 1번은 이제 법원직 공무원들은 이건 눈 감고도 이제 찾아내줘야 돼요. 피고인 구속 기간은 2월로 한다. 자, 심근마다 2차 갱신한다. 상소심은 3차 갱신하는데 왜? 누구 때문에? 상소심은 3차 갱신해서 여기 피고인, 변호인 때문에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때문에 자, 이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신청하는 바람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자, 3차 갱신이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짝 검사가 들어가게 되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제 이건 많이 연습돼 있을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 해서 33조 1항 5호, 33조 1항 한번 봐봅니다. 직권에 의하여 이제 국선 변호를 선정해 주어야 하는 사유. 그 미친놈 의심 3단 이렇게 외워져 있죠. 피고인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자,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 자, 그리고 단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일 때. 자, 거기서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요? 자,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 자, 그거는 원칙적으로 지금 7번에서 다시 7번 7번 문제 7번에 이제 1번은 이제 1번 보고 있죠. 지금 7번에서 왜 갑자기 점프가 됐지? 7번에서 지금 8번으로 갑자기 넘어갔는데 7번에서 다시 7번 지문에서 자 1번 지문 보았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피고인 구속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7번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7번의 2번 지문은 이제 법원의 구속기간이 1항에서 보았던 거, 이제 구속기간 원칙적으로 2개월, 신금마다 2차 갱신, 자, 상소심은 3차 갱신, 자, 상소심에서 검사는 빠지고, 자, 이렇게 이제 법원의 구속기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2항에서 그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자, 실질적으로 법원의 구속기간은 구속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재판을 할 수 없는 기간, 재판이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겠다입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으로 소송 진행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 변경으로 쭉 가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그리고 거기 키워드 공소 제기 전에 체포 구인 구금 기간,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은 법원의 구속 기간에서 산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제 문구였고, 그다음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3번 선지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임의적 몰취 규정입니다. 보석을 취소할 때 자, 보증금 전부 또는 몰취할 수 있다.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제 몰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몰취 판결을 해야 되는 몰취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석 취소 결정과 몰취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 그런데 판례는 자, 보석 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이제 보석 취소는 피고인을 잡아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반면에 보증금을 몰취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피고인 측에 어떠한 귀책 사유들이 있는지를 심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몰취는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취소한 후에 몰취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적어놓게 되면은 그 몰취 재판은 그 몰취 재판은 여기 단독 판사 관할입니다. 단독 판사 관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103조 1항의 규정인데 임의적 몰취 규정은 103조 1항의 규정이에요. 103조 2항에 필요적 몰취 규정이 있어요. 그 필요적 몰취 규정은 재판 확정 후 도망한 때 여러한 멘트가 나오게 돼요. 재판 확정 후 보석을 취소할 때, 그때는 필요적으로 몰취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4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보석 허가 결정, 허가 결정은 지금 피고인에 대한 보석만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 이 보석을 하기 위한 전제로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해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것은 이제 구속영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구속영장이 있는데 보석을 한다라는 건 구속영장은 유효한데, 그 집행만을 정지한다. 집행만을 정지하는 게 보석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달아서 그 집행만을 정지하는 거, 여전히 구속영장은 유효해요.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보석이 취소되게 되면은 이 정지되었던 집행력이 이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활하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이 여러 가지 효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력만 이렇게 정지되어 있다가 그 집행력까지 부활하니까 온전한 구속영장으로 다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보석은 피고인을 석방한 거죠. 보석 취소는 피고인을 다시 잡아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석 취소 결정문을 검사에게 송달하면은 검사가 이 보석 취소 결정문으로 피고인을 잡아오게 됩니다. 이게 보석 취소, 구속영장은 유효하고 그 집행만을 정지하기 때문에 이제 보석 취소 결정에서 이렇게 조금 특이한 형태의 이제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자, 8번 국선 변호인 가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에서 1번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의미합니다. 거기는 이제 밑줄 키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쭉 가서 구속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분 밑줄 꺽쇠 해놓고요. 제외하고는 1심까지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은 1심까지 국선 변호인으로서 이제 변호를 해줘야 하는 거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버리면 불구속 상태로 되어 버리잖아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바로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다른 일 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선지에서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 다시 33조 1항의 그 미친놈 의심 3단에서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나타나면 편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건 여기에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증거법에서 나오는 이제 이 부분의 법리를 여기에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그래서 증거 능력 있는 증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심신장애라고 확신이 들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만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요. 그거 판단하게 될 때. 3번도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3번 선지.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중요한 지문.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절차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여기는 문구 동그라미 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제1심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가 인용되고, 1심에서 청구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빈곤 기타 사유로 청구에 의하여 선정이 되었는데,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청구 국선이 선정되었고 2심에서 이제 또다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거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선 변호인이 이제 인재풀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이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그 소득 금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270만 원, 월 270만 원 소득 금액 좀 세죠, 생각보다. 이제 270만 원 이하이면은 빈곤 기타 사유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유를 이제 소명하게 되면은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에 이제 해주고 있어요. 270만 원이 이제 실무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할로 가겠습니다. 관할. 이제 1번 지문은 이제 세월호 토지 관할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지방법원 지원은 이제 광주지방법원이었고, 지방법원 번호는 강주지방법원이었고, 지방법원 지원은 해남지원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었는데, 거기가 진도였죠, 진도. 진도를 관할하는 법원은 해남지원인데, 사건이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많았고, 다른 관련 사건들이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검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 해난 구난 작업과 관련하여 이제 언딘마릴이라는 이제 회사와 이제 결탁한 경찰관들을 공소제기한 사건이야. 이제 그 경찰관들에 대하여 광주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냥 공소제기해야지라고 공소제기하였는데, 자, 그 경찰관들이 이제 주소지가 인천이나 강릉 등지였고, 자, 범죄지 토지 관할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해남지원, 진도이니까 해남지원 관할이 되게 되는데, 관할이 없다예요. 토지 관할이 없다. 라고 해서 토지 관할 위반의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게, 자,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고, 자, 대등한 관계이다. 자, 그리고 자, 관할의 분배는 단순한 사무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분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고 엄격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 해남 지원에 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 광주지방법원에 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토지 관할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토지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예. 자, 9번에서 여기 2항 부분에 이제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이죠. 여기서 이제 해적을 현행범으로 아라비아 인근에서 해연행범으로 체포하고 9일이 되어서 부산에 인도되었습니다. 자, 인도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실질 심사 후 구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그리고 이제 토지 관할에 있어서 범죄지, 주소, 고소, 현재지인데, 이제 여기서는 현재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현재지로서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그래서 부산에서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자, 9번에 2번 보았고,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는 이거 조금 이제 등한시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무에서는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치료 감호 사건입니다. 치료 감호 사건은 이제 형사 본안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장래의 위험성에 대비해서 치료 감호에 처하는 이제 보안 처분의 일종인데, 자, 워낙에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판결로서 선고를 하고 합의부 사건입니다. 형사 본안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자, 만약에 단독 판사의 형사 본안 사건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치료 감호가 청구가 되게 되면은 합의부 사건이 하나가 병합 심리되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사건, 단독 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이 이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될 때 합의부가 무조건 우선하게 되는 거죠. 합의부가 병합 관할을 하고 합의부가 병합 심리를 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치료감호 사건은 형사 본안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병합 심리 결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자, 합의부 쪽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이제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호 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 감호 사건과 피고 사건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제 치료 감호 사건 동그라미하고 합의부 관할 이렇게 해주세요. 합의부 관할.
그리고 4번은 이제 조문으로 장난치는 문제 중에서 제일 헷갈리기 이제 쉬운 부분이에요. 4번 선지는 현재지 관할 동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요. 현재지도 지금 현재 관할권이 있는 상태예요. 관할권이 있는 현재지에 재판을 하는 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는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실체 진실주의에 합당하게 증거가 많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굳이 현재지 관할법원 꼭 보내주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현재지 관할법원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요. 이송할 수 있다요. 자, 그리고 이제 공소장 변경에서는 여기는 꼭 법원직에서 이제 헷갈리시는데 법원직에서는 이제 민소법의 청구 취지의 확장해서 관할이 그대로 항정되는 이 부분과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자,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 판사 사건이 합의부로 가게 되면 무조건 합의부로 이송해 줘야 돼요. 합의부로 이송해 줘야 하는데 그 반대는 합의부 사건이 단독 판사 사건으로 바뀐 경우에는 이때는 합의부가 계속 재판을 해요. 요거 두 개 구별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민소법 청구 취지 확장으로 해가지고 관할이 항정되는 것과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문으로 장난치는 것들에서 여기 공소장 변경에서 단독에서 합의부로 갈 때는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거, 합의부에서 단독 판사로 공소장 변경된 경우에는 합의부가 계속 심판한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와도 조금 비슷합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 아닌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합의부가 재판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단독 판사가 재판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0번 갑니다. 송달 관련해서 송달에서 1번 판례는 이제 최근에 나온 중요한 송달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이제 공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사자주의가 적용되게 돼요. 당사자주의는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이제 서류의 송달이 안 됐을 때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보정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피고인과 통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갑 변호사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갑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 보증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갑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법원에서 갑 변호사 사무소로 종전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상관행성 어떻게 해요? 갑 변호사 사무실에서 을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었겠죠. 그래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번 형소법의 공시송달은 최초 공시송달 2주일, 그 다음 공시송달 5일 경과해야 이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소법 공시송달과 다르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 선지 보게 되면 수감 중인 피고인 동그라미 쳐주세요. 수감 중인 피고인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재소자 피고인 특칙으로 송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종전 주소지로 송달하면 송달이 무효인 거고, 지금 3번이 소송촉진법에 따른 불출석 재판 1심 공판의 특례입니다. 그래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가 되면 이제 송달 불능보고서는 공소장 부본이나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게 되어서 그게 접수가 되면은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일정한 조치를 취한 후에 이제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은 2회 공시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불출석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 동의가 간주가 되고 그래서 재판이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게 되는 구조예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게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피고인에 대하여 소환장을 송달했는데 송달이 안 됐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도망 다니고 있는 거니까 피고인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불출석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 구속영장을 누가 집행을 해요? 검사가 집행을 해요.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그 구속영장은 성실하게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갔다가 없네요라고 하면서 집행불능으로 구속영장을 반환하게 되면 요놈은 송달 불능보고서 접수로 볼 수 없다예요. 그런데 경찰에 법원에서 소재 탐지 촉탁을 하고 그 경찰에서 법원에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를 보내게 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송달 불능 보고서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송달 불능 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별해야 되는 부분 이제 섞여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심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만약에 이제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1심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인의 구제 방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1심 법원에 재심 청구하느냐, 항소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이냐, 실체 판결을 받느냐 이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11번 피고인 출석 보겠습니다. 피고인 출석에서 1번 선지 옆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1번 선지. 장기 3년 이하, 장기 3년 이하,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그리고 구류. 자, 여기 한 중급 사건 277조 3호의 사건인데 여기에는 불출석 허가 신청 동그라미하고 법원이 허가한 사건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조금 가필하세요. 두 개.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인정신문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그다음에 2번은 재판 거부, 임의 퇴정하게 되면 제일 끄트머리 증거 동의가 간주된다. 어려운 부분 아니고 3번이 이제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그라미 더 나아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을 조사해야 되겠죠. 화살표하고 조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4번 갑니다. 4번 선지.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인 대면만을 제한할 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했죠. 증인신문 조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고지를 하면은 이제 피고인이 그때 그 조서 기재 내용에 대해서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걸 또 조서에 기재하면 되고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자가 치유되게 됩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게 되는 거고 증인 신문에 있어서는 지금 증거 조사의 일종이죠. 그 증거 조사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참여권이 중요해요. 당사자의 참여권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이의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가 됩니다. 민소법에서 하는 말로는 책문권의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12번 소송행위 보겠습니다. 소송행위에서 1번 선지에서는 제일 끄트머리 세 번째 줄 보게 되면은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체열 동의를 할 수 없다. 2번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2번 미성년인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상소를 취하할 때도 미성년자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일단 법정 대리인이 나오게 되면 상호 동의가 필요하게 돼요. 아무튼 이 사안에서는 이제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였고 그 법정 대리인 친권자 중에서 어머니만 항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어요. 아버지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때 항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최근 판례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이죠. 자, 3번 가겠습니다.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당의 법인을 대표하고 그래서 대표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동그라미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변호인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이거는 법률 브로커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특별 규정입니다. 특별 규정이고 판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브로커 방지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제3자에게 선임을 위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로커한테 변호인 선임해달라고 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판례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4번 선지는 이제 피고인 피의자가 법인인 때 소송행위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각자가 대표인데 이 부분 민소법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민소법과 달라지는 이유는 민사법률관계에서 법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률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복잡하게 돼요. 그런데 형사 절차로 오게 되면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어요. 범죄 능력이 없는 법인이 피고인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행위는 각자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인이 피고인이다라는 건 그 전제로 행위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집중적으로 심리가 되고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재판이 끝나게 되면서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은 법인은 자연스럽게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자가 대표하게 됩니다. 민소법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13번 형사 피해자 관련한 부분입니다. 형사 피해자에서는 1번 선지에서는 이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자는 검사예요, 검사. 그래서 피해자가 검사에게 항소 좀 해주세요, 상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하게 되면 이제 검사가 이제 그 간절한 이제 애원을 무시하지 못하고 이제 피해자의 의견을 조금 존중해서 상소를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자는 형사 절차에서 검사이다요, 검사. 법원은 어떤데요? 법원은 피고인을 처벌하는 기관이에요. 피해자는 재판 단계에서 증인이 될 뿐인데 그 피해자 증인은 검사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1번에서 검사는 동그라미 쳐놓고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신청 동그라미하고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있을 때에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뭐 등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하여야 동그라미. 검사 신청하여야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은 피해자 2번 지문이 피해자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이에요. 증인신문. 증인신문 나오게 되면 무조건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돼야 돼요. 증인신문,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때 이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였을 때 피고인의 반대신문 때문에 2차 피해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신문이 아닌 형태의 피해자가 판사님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증인신문 외 의견 진술 제도입니다. 증인신문 외 의견 진술 제도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게 되면 이제 재판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래서 증인신문 외 증인신문이 아닌 의견 진술 제도를 규칙에서 만들었는데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은 범죄 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 그러니까 판사님에게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게 되면은 법정이 이제 돛대기 시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면, 그에 가름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게 만들었는데 이 의견 진술이나 가름하는 서면은 범죄 사실 인정 증거를 할 수 없다예요. 일단 피해자가 판사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제도를 특별히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번 선지는 이제 그 피해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신뢰관계인 동석인데 저희 두 문자 암겨놓은 거 있죠? 피해자가 나오게 되면 안장할 13미 장미 필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거. 13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때는 필요적 동석 사유이고. 그래서 지금 13세 미만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때 장미 나왔죠?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14번 공판 준비 절차.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한다. 문제 안 되고 2항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정답이 안 보였을 거예요. 법원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에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왜냐하면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법원 2항 부분 있죠. 2항 부분 선지 2항에서 피고인 또는이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에요.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도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준비기일에는 전문가인 검사와 변호인만 나오면 충분한데 여기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으니 공판기일 통지는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공판준비기일.
4번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4번은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입니다. 원래 공판 준비 절차는 이제 제1회 공판 기일 전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사안이 복잡하다면 제1회 공판 기일 이후에도 이제 얼마든지 준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은 증거 신청과 조사에서 조금 이제 그 문구들, 조문 가지고 장난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증거 신청에 대하여 결정은 해야 해요. 결정은 해야 한다. 결정 동그라미하고 체부 결정은 재량이에요. 채택할지 기각할지는 재량인데 자, 가타부타 결정은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증거 결정을 할 때 자, 여기 부분인데 여기 부분. 자, 증거 신청을 할 때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결정이 채택할지 기각할지는 재량인데 가타부타 결론은 내주어예요. 그리고 자, 이런 일반적인 증거 결정을 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요. 임의적 절차입니다. 임의적 절차.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증거물 또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시하여 증거 능력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요. 자, 증거 능력 동그라미, 의견을 들어야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까다로운 조문들입니다.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법령 위반 플러스 상당하지 아니함. 조상에게 이의하라. 자, 이렇게 했죠. 조상에게 이의하라. 3번 가겠습니다. 시기에 늦은 이의 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기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판 절차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와 이제 비슷한 절차로 오게 되는데 형사 절차의 이념, 실체 진실주의 때문에 당사자주의들이 조금 제한되게 되는 거예요. 사망 부분에 실체 진실주의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면 될 겁니다. 실체 진실주의 때문에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제 사항은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 자, 결정 동그라미하고 이 결정을 증거 배제 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조상에게 이의하고 실체 진실주의 때문에 당사자주의가 제한되고 사항을 증거 배제 결정이라고 해요. 16번 가겠습니다. 16번.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 1번 선지는 16번은 옳은 것 골라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16번 공범인 공동 피고인 나오게 되면은 증인 적격 없다.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 적격 인정된다. 근데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도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자, 2번 선지 쭉 가서 차폐 시설이네요. 차폐 시설 설치의 증인 신문 방식은 자, 변호인에 대해서도 인정된다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3번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신문을 하면서 자, 형사소송 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요지가 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대로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증인신문 절차, 증거조사 절차, 거기에 당사자의 참여권은 이렇게 다음 기일에 조서에 의하여 고지한 바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 또는 이의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증인신문 과정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4번 증인신문을 당하여 증언 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자,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선서 거부권자에게 선서 무능력자에게 선서하고 증언하게 해도 선서만 무효가 되고 증언은 유효가 돼요.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일단 증언의 증거 능력은 인정돼요. 그런데 자, 증언 거부권 고지에서는 위증죄 성립 여부가 형법에서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거 능력은 인정됩니다. 증인신문 절차를 보게 되면 이제 교호신문 방식으로 검사가 주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재주신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절차가 이제 원칙적으로 종결되고 그다음에 추가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검사가 하는 그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가 됩니다. 자, 여기는 비명 반증기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그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경우이죠. 여기 준비적인 사항, 명백한 사항,
그리고 반감을 보일 때, 종전 진술에 관할 때, 그리고 기타 유도신문이 이렇게 필요할 때, 그때 예외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반대 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돼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게, 주신문과 반대 신문 모두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은 모두 가능해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검사가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이제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지금 검사는 이제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주신문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인정합니다. 검사 유도신문 하지 말아주세요. 자, 아닙니다. 기각합니다. 검사 신문을 계속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의 제기하는 건, 이의 신청하는 건 그 해당 소송행위가 있을 때 즉시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즉시 재판을 해줘야 돼요. 방금 예로 들었던 그러한 형태로 해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검사가 주신문을 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국민참여재판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그 1번 선지에서 피고인의 의사 동그라미 쳐주세요. 피고인의 의사. 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괄호하고 합의부 사건. 이제 합의부 사건인데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자,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요.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있다. 자, 충분한 시간, 이제 충분한 안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자, 피고인이 자,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명백히 표시 이 멘트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하자가 치유된다 이거. 자, 2번 선지 가겠습니다. 제1심 법원 동그라미 칩니다. 제1심 법원 동그라미 치고 자, 끄집어내서 지방법원 본원 이렇게 적으세요. 지방법원 본원. 여기 이제 참여재판은 자, 만약에 지방법원 지원에 자, 합의부 사건이 배당이 되었고, 합의부 사건이 배당되었고,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자, 원합니다 하게 되면은, 지원에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은 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하고 기록을 지방법원 본원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송부해주게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사건이 자,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 사건이 애초부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배당되어 있으면 그러면 피고인이 원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냥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죠. 그냥 참여재판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 제기하게 되면 알았어. 우리가 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게. 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게. 이 개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참여재판이 나오게 되면은 배제 결정, 처음부터 하는 배제 결정 빼고 나머지 모든 결정은 불복하지 못한다요. 불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2번 선지 보게 되면은 이제 제1심법원이 대상 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로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왜 본원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제일 끄트머리 자, 항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3번 갑니다. 3번 공소장 부분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자, 그렇지 아니한 피고인도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예요.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의사 번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4번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제 법원은 동그라미 쳐놓고 자, 앞에다가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자,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동그라미 주세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심판하게 하는 결정이 통상절차 회부 결정이에요. 통상절차 회부 결정. 자, 이렇게 해서 참여재판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하는 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즉시 항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건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거, 요 부분은 불복할 수 없어요. 나머지 결정들 마찬가지고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결정도 안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거고,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안 되겠다, 통상절차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지 못하고, 요놈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즉시항고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불복할 수 없다요.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18번에 이제 1번 선지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제일 끄트머리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소송법적 사실이죠. 소송법적 사실. 자, 2번 갑니다. 2번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자, 정식 재판 절차에 2회 불출석하여 증거 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 조사를 완료한 이상, 거기 이렇게 밑줄에 주세요. 증거 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 조사를 완료한 이상 끝나버립니다.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 동의의 철회 취소를 구하는 의사표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보유된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고, 3번은 이제 암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해당하는 판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자,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게 되면 위수중으로 가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4번.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 밑줄에 주세요.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으나, 거기까지는 맞는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맞는 부분이고, 후단 부분.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성립의 진정 밑줄, 반대신문의 기회 밑줄,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판례. 이렇게 해서 지금 형식은 진술조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형식은 진술조서이기 때문에 312조 사항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적실 반특인데, 자, 이거는 우리 법원에서는 당사자주의와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에 반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사 단계의 지위와 공판 단계의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자,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위에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공판 단계로 오게 되면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이제 대표인 공판검사가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위 이동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공판 절차가 이렇게 당사자주의다.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개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판검사와 피고인은 증거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지, 다시 이쪽으로 역행해가지고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이렇게 조사해버리게 되면 이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에 반하게 된다요. 그렇게 해서 312조 사항의 요건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에 반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요. 자, 그런데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 많이 익숙해서 봤던 공판정 증언을 번복하는 형태의 진술조서와 동일한 법리예요. 자,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절차에서 이 진술 조서에 해당하는 증거 능력 인정 요건, 적실 반특의 요건, 성립의 진정과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예요. 19번 가겠습니다. 19번에 1번에서 이제 특검이죠.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전원합체 판결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 괄호해 주세요. 괄호. 그래서 원진술의 존재해 주세요. 원진술의 존재가 요중사실이고. 자, 그때는 이제 그리고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정황 증거 동그라미 하고 원진술의 존재가 요중 사실이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사실을 다시 이제 자,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 거기 괄호해 주세요. 진술 내용이나 자, 진술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면 이때는 전문 증거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서류는 전문 증거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형사 절차에서 이제 입증 취지를 명시해서 지금 이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고 싶은 게 이러한 사실입니다라고 해서 입증 취지를 명시한 이제 증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원진술의 존재가 요중 사실이니까 자, 이 부분 자, 입증 취지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그 증거 능력 인정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유죄의 인정 증거가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자, 한 번의 입증 취지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점프해서 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전문 증거가 돼요. 그래서 입증 취지는 이제 일회용으로 이렇게 정황 증거의 입증 취지여서 거기에서 끝났다면 자, 또 이게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증거 능력을 부여받아야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구가 조금 까다로운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원진술의 존재가 요중 사실일 땐 직접 증거, 전문 증거가 아니다. 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요중 사실일 때는 전문 증거이다. 자, 그런데 정황 증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증거 능력을 부여받은 다음에 다시 진술 내용을 이렇게 입증하는 자료로 삼으려면 다시 전문 증거가 된다요.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입증 취지는 일회용이다. 다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2번 갑니다. 312조 사망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여기는 이제 경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죠. 적법한 절차 방식. 그리고 이 내용 인정한다는 취지는 실질적 진정 성립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사실에 부합하다는 진술. 조서에 자백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백에 기재된 사실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실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까지 해야 내용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장에서 만약에 내가 조서에는 자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내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해버리게 되면 내용 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거예요. 가장 엄격한 요건입니다. 자, 이 경우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로 할 경우에 적용되고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증거로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 조항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조항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312조 3항이 이제 공범에 대한 피신 조서가 이쪽에 증거로 사용될 때 적용되니까 이제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적법한 절차 방식 내용 인정인데 그럼 이 내용 인정을 또 누가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공범이 내용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한다라고 해요.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 당해 피고인은 공판정에 출석해 있죠. 당해 피고인은 공판장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피신에서는 이것만 암기해 놓게 되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이 2022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도 여기랑 똑같은 요건으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보는 분들 빼고 뭐 10월인데 이제 남은 시험도 국가직의 형소법은 없는 것 같고 이제 2022년을 전제로 하게 되면은 이제 검사 피신도 적법한 절차 방식 내용 인정, 그다음에 영상 녹화물 대체 증명 제도가 삭제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이제 단순 암기 사항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의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 적정성, 입원 치료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다한 입원을 하였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보험 사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의견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를 도와준 거예요. 수사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이고. 그래서 3번도 이제 정당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괄호해 주세요.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했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괄호 권험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제 판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조금 적겠습니다. 314조에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당한 증언 거부권. 두 번째,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 거부권. 세 번째,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래서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요게 문제가 되는 건 이 문제는 참고인 진술 조서가 문제가 되는 거. 참고인 진술 조서 또는 313조 1항이 문제가 될 때. 자, 여기는 313조 1항, 312조 1항의 이제 검사 피신이 문제될 때의 판례인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개정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314조의 필요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판례 세 개는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요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 거부권의 행사도. 자, 20번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죄 판결의 증거는 적극적 증거만 설치하면 족하죠. 자, 2번 선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자, 1번 선지는 넘어가고, 자, 2번 선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조심해줘야 돼요. 아무 말 없이 위헌 결정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은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고, 우리는 지금 형벌에 관한 법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 법률이 있고 나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에는 유효한 듯 보였지만 전국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 범죄는 무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와서 법률이 만들어졌고, 자, 범죄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을 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이게 종전 합헌 결정일 다음 날까지 소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요. 이러한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우 이 범죄 행위가 있고 만약에 재판을 2단계에서 재판 중이라고 하면, 자, 범죄 행위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령이 재판 시에는 폐지가 된 때에 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해야 돼요? 네,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구별되나요? 그래서 아무런 말 없이 위헌 결정 나오고 소급 무효 나오게 되면 무죄 판결이에요. 그런데 합헌 결정 나오고 자,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게 되면은 이건 면소 판결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조금 하나 더 숨어 있는데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고 요 범죄에 대해서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유죄 확정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재심이 진행돼요. 자, 이 재심 심판 절차에도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일단 다른 지문에서 확인될 거니까 일단 2번 보겠습니다.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때는 면소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이죠. 3번 선지 종전 합헌 결정일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 행위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범죄 행위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령이 재판 시에 폐지가 된 형태니까 면소 판결. 4번 가겠습니다. 4번. 4번은 기판역에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네, 4번. 지금 여기 그 4번이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중에서 특이한 위헌 결정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간통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형태로 우리 속칭 장발장법이라고 합니다. 장발장법. 상습절도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조항이 너무 세게 형벌을 때려서 위헌이다라고 이제 그 특가법 조항에 대하여 이제 위헌 결정을 하였는데 그 위헌 결정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과 달라요. 그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것이지 상습절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복잡한 논리가 전개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판례들은 여러분들 어때요? 간통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간통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우리의 의견이니까 자유로운 의견으로 내 생각에는 간통죄 범죄는 폐지되었지만 간통죄는 여전히 나쁜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행해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과도한 제한하는 것이지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데 상습절도범은 위헌 결정을 한 게 가중처벌에 따른 위헌 결정을 한 게 범죄가 아니다라고 위헌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도범들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였는데 상습절도범들이 재심 청구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빨리 법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재판을 너무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 심판에서 얘들을 구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아버리는 형태의 법리를 이제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게 요거예요. 재심 심판의 재문제. 재심은 이렇게 해서 재심 대상 판결이 있고, 이 재심 대상 판결에 재심 대상 판결이 유죄 확정이 되었고, 재심 사유가 있어서 재심 개시 결정, 재심 심판이 이제 선고가 되고, 이 재심 심판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재판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재판은 끄떡없어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끄떡없어요. 이때 재심 심판이 확정되어야 요놈이 그때 없어지게 돼요. 이때 무효가 돼요. 이때까지는 유효합니다. 힘이 엄청 세게 남아있어요. 유죄 확정 판결에서 기판력도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심 심판 단계에서 요놈들이 나오게 됩니다. 재심 심판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재심 심판이 선고가 되게 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원래 기판력이 미치잖아요. 기판력이 미치는데 이전의 행위들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요 행위들에 대하여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죄여서 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아닙니까?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면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해 주세요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 이면에는 요놈 이 재심 대상 판결이 이때까지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심 심판은 이거는 그 전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게 돼요. 그 지문들도 여러 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번 보시고. 자, 21번 불이익병력 금지 원칙입니다. 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그 환송심에서도 환송 전 판결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불변금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왜 상고를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1번 소송 비용은 이제 불변금 적용되지 않는다. 자, 2번 선지 여기 요게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상고심 제도의 본질입니다. 자, 피고인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공소장 변경되어도 새로운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도 환송 전 원심과의 관계에서 불변금이 적용되어서 중한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한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자, 2항 선지 옆에다가 환송 후 공소장 변경 그 부분 밑줄하고 환송 후 공소장 변경 밑줄하고 자, 2항 옆에다가 파기 판결의 기속력은 배제 이렇게 하나 적으세요. 파기 판결의 기속력은 배제. 제 3번 파기 판결의 기속력은 배제. 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고 기속력은 배제됩니다. 제 3번 갑니다. 3번. 3번에서는 제일 끄트머리 세 번째 줄 읽어보게 되면은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소각명령, 이수명령을 변가하면 불변금에 반합니다. 이제 4번 갑니다. 재심에서도 이제 그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게 되는데 여기는 이게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이건 한자로 쓸 이유가 없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2심에서 자, 징역 1년 이러면 이건 집행유예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반해서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괜찮게 해석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징역 1년이 이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주형을 보았더니 요놈이 세져 버리게 돼요. 요놈이 이것보다 세져 버리게 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안 돼요.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집행유예 자체, 이 주형을 줄여주면서 집행유예를 없애버려도 불변금에 반하고, 자, 요것을 집행유예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주형을 또 세게 해도 불변금에 반해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그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4번 선지 보게 되면은 집행유예 자체를 없애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불변금에 반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불변금에 반하게 됩니다. 자, 22번에서는 이제 1번 선지는 상소권 회복 청구인데 상소권 회복 청구에서는 자, 여기 단순한 상소 폭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소권 회복 청구 안 된다라고 나오고요. 상소 폭이 플러스 이상한 멘트들이 나와야 조금 이제 주의 있게 봐주시고 단순히 상소의 폭이 나오게 되면은 회복 청구 안 된다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 선지에서는 자, 잘못된 공시송달 따로따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잘못된 공시송달 나오면 무조건 여기 그 상소권 회복 청구의 사유가 돼요. 잘못된 공시송달이니까 공시송달. 이제 3번 가겠습니다. 3번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이제 피고인의 동의. 제 3번 선지는 이제 제일 끄트머리에 이제 변호인도 상소 취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피고인의 동의는 그 서면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공판정에서는 구술 동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구술 동의가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판례예요. 4번 선지는 이제 옆에다가 자, 편면적 공방 대상론이 적용되는 판례예요. 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거기 밑줄만 좀 긋겠습니다. 포괄일제 일부만이 유죄, 피고인만이 상고. 요게 두 개가 포인트가 돼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상소심으로 2심은 되지만 심판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포괄일제의 일부만 유죄인데 검사가 상소하게 되면은 그때는 상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돼요. 피고인이 상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이제 편면적 공방대상론이 적용되는 형태가 됩니다. 23번 항소 보겠습니다. 항소에서 1번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 이후 당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자, 항소심의 피고인 신문도 1심 절차와 똑같이 증거조사 종료 후에 하네요. 자, 2번 선지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다. 항소 절차 간단하게 봐볼까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7일 이내에 항소 기간 7일 이내에 항소장이라는 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원심법원은 소송 기록과 항소장을 14일 이내에 항소법원으로 송부를 해주고, 자, 항소법원은 이제 기록을 받았으니까 기록 접수 통지를 해주죠. 그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라는 서면을 내야 돼요. 그래서 기록 접수 통지가 있었느냐 있지 않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소 기각 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항소 기각 결정은 즉시 항고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면 그걸 이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송달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기록 접수 통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자, 배우자도 항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항소하지 못한다. 자, 2항 옆에다가 341조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 복습할 때 조문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341조에 규정된 자를 판례가 대리권자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대리권자. 자, 배우자도 있고 변호인도 들어가게 되는데 대리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자, 항소유서 제출 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항소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법원은 변론을 제기하여 항소 이후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변론을 제기해 보아야 동그라미 쳐주세요. 원래 변론 제기는 305조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이에요. 법원의 재량. 그런데 판례가 유일한 변론의 제기 의무를 인정합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와 연동되어 있을 때.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 유일한 변론 제기 의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 4번 선지 여기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S그룹 부회장과 VIP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죠.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뇌물죄가 문제가 되는데 그 뇌물죄에서 병합 심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사건이 복잡해요. VIP에 대한 사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뇌물죄 사건만 S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건만 따로 떼어내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이제 4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예요.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최근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가 항소한 동그라미 치고 공동 피고인 둘 다 동그라미 따로따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일단 항소는 해야 하고 그리고 공동 피고인일 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는데 항소한 공동 피고인이 공통된 때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그 경우는 반드시 병합심리 현실적으로 병합심리가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예요. 자, S그룹 부회장과 VIP 자, 현실적으로 병합 심리 되었었나요? 안 됐어요. 따로따로 형이 선고가 된 그래서 이제 S그룹 부회장을 위하여 파기한 그것을 VIP에 대하여 파기할 수 없다라는 판례예요. 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경우에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거기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 거기 키워드 해주세요.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 자, 종전의 확정 판결 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 수업용으로 기억하기 좋게 그때부터 이렇게 적죠. 그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3번 선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이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 결정에 있는 날에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이거는 재심 사유가 되고 그리고 자, 면소 판결 됩니다. 화살표하고 면소 판결 해주세요. 면소 판결. 범죄 행위 시 당시에는 이제 법률이 유효했는데 재심 심판하는 현재는 무효인 법률이 되어서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간통죄 및 상해죄인데 재심이 나오게 되면은 문구를 조금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재심 대상 판결, 재심 판결. 이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자, 이놈은 이때까지는 유효하다가 자, 이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법리들,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 병합심리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적 인정되지 않는다, 사후적 경합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재심 대상 판결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그 집행을 자, 2년간 유예한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재심 사유가 있어서 재심 개시 결정 이후에 재심 판결이 나오는데 재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요. 자, 유죄가 인정되면서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그래서 간통죄와 상해죄가 있었는데 A, B 두 죄에 대하여 간통죄 부분에 재심 사유가 있죠. 위헌 결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 상해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죠. 그래서 재심 사유가 없는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거. 이거 어때요? 기분은 나빠요. 피고인의 입장에서 기분은 나빠요. 왜냐하면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나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났는데, 간통죄가 위헌 결정 나오니까 야, 재심 청구해서 요게 재심에서 무죄로 나왔는데, 재심 사유 없는 범죄는 그대로 유죄인 바람에 이렇게 형벌이 선고되어 버리면 나 요걸로 받은 이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합니다 라고 피고인이 주장을 했는데, 야, 이거는 요놈에 딸려 있는 거다요. 주형에 딸려 있는 거다요. 그래서 이 주형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전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징역 1년이 벌금 400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예요. 그런데 자, 거꾸로 아까 보았던 그 예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이게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그냥 징역 1년을 선고하게 되면 그건 집행유예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변금에 반하게 되는 거고요. 자, 또 반대로 징역 1년 6월로 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이면 주형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불변금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멘트를 보게 되면은 재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재심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원 판결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당연히 실효될 원 판결 본래의 효력으로 집행유예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 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원 판결에 부대하여 있던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지게 되는 건, 자, 원판결 본래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원판결 본래의 효력. 그래서 원판결에 붙어있는 기생충 같은 그런 존재이니까 숙주가 소멸되게 되면 기생충은 당연히 소멸되게 되는 구조이죠. 그렇게 해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자, 약식 절차 나오게 되면은 1번 선지에서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구류가 들어간지 들어가지 않는지만 살펴보는데요. 일단 구류 들어가지 않아서 오케이고, 자, 그런데 후단 부분 추징 기타 부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추징 기타 부수처분도 할 수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부분이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제 틀린 거고, 3번 선지는 즉결심판 제일 끄트머리 공소장 일본주의가 배제된다. 즉결심판, 약식명령 절차, 공소장 일본주의가 배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즉결심판 절차. 자, 즉결심판 절차에서 이제 전문법칙 적용 여부가 이제 같이 연동해서 문제가 되는데, 전문법칙은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해요. 판사에게 직접 말하라요. 그렇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약식 절차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즉결심판 절차는 공판 절차예요. 공판 절차. 공판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을 두어서 전문법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자, 전문법칙은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한다요. 그래서 약식 절차에서는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자, 즉결 심판 절차에서는, 자, 공판 절차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기 때문에 공판 절차예요. 공판 절차인데 너무나 경미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자, 특별 규정으로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으로, 자,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